여러분, 한 사람은 언어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권력의 심장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실 동일 인물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네, 바로 노엄 촘스키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놀라운 두 세계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조용한 대학 연구실에 있는 촘스키부터 만나볼까요? 그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히죠. 근데 그의 연구는 그냥 언어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도대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이 근본적인 질문까지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말이죠, 언어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몸에서 팔다리가 자라나는 것처럼 저절로 생겨나는 거라면 어떨까요? 정말 도발적인 생각이죠. 바로 이 질문이 언어에 대한 기존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가지고 그의 첫 번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그의 세계는 바로 언어를 재창조한 남자, 언어학자 촘스키의 이야기입니다. 1928년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저명한 히브리 학자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집안 환경 자체가 언어와 지적 탐구로 가득했던 거죠. 바로 이런 경험들이 훗날 그의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의 씨앗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1955년에 촘스키는 MIT 교수가 됩니다. 바로 이 조용한 대학 연구실에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학계 전체를 뒤흔들게 될 엄청난 지적 혁명의 불꽃이 바로 여기서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일으킨 혁명적인 아이디어, 그 핵심은 대체 뭘까요? 바로 보편 문법이라는 이론인데요. 이걸 통해 인간 정신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촘스키는요, 우리가 마치 빈 도화지처럼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대신에 우리 뇌 속에는 이미 언어를 위한 일종의 기본 프로그램,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윈도우나 맥OS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딱 그런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수천 개의 언어가 겉보기엔 다 제각각인 것 같아도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된 문법 구조, 즉 보편 문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생각이죠? 이건 정말 언어 연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대사건이었어요. 이전까지 언어는 그냥 문화적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촘스키는 아니다. 언어는 우리 뇌의 일부, 즉 생물학적인 기관이다 라고 선언한 거죠. 이걸 계기로 생물 언어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여러 주요한 책들을 통해 구체화됐습니다. 1957년에 나온 통사구조라는 책으로 언어학계에 그야말로 폭탄을 던졌고요. 그 후에도 통사이론의 여러 측면, 또 언어와 정신 같은 책들을 연달아 내면서 인지과학이라는 분야의 새로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촘스키의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죠. 조용한 연구실에서 나와서요, 거리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권력을 향해 거침없이 진실을 외치는 그의 또 다른 얼굴, 바로 활동가 촘스키가 있습니다. 때는 1760년대, 언어학자로서 그의 명성이 정말 하늘을 찌를 때였어요. 바로 그때 촘스키는 돌연 거리로 나섭니다. 조용한 학자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열정적인 활동가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 시작은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이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그는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 거대 기업의 힘, 그리고 주류 언론에 대해 아마 가장 날카롭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는 인물 중 한 명이 됩니다. 그의 두 번째 혁명은 바로 이 정치의 한복판에서 시작된 거죠. 그의 정치 이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걸 꼽으라면 단연 동의의 제조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중의 동의라는 게 사실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언론 같은 거대 기관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즉, 제조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배계층의 이익에 맞는 쪽으로 여론이 교묘하게 형성된다는 아주 충격적인 주장이었죠. 그는 이걸 프로파간다 모델이라는 틀로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한번 보세요. 첫째,
언론 매체 자체가 거대 기업이고요. 둘째, 이들의 주 수입원은 광고주, 즉 또 다른 기업들이죠. 셋째, 이들은 정보의 대부분을 정부나 기업 발표에 의존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언론이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필터 역할을 하게 되고 대중들은 아주 편협한 시각만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비판은 미국 내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전 세계의 권력 구조와 외교 정책까지. 그의 날카로운 분석은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덕분에 그는 세계적인 지식인으로 엄청난 인정을 받았지만 동시에 정말 끊임없는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다른 두 개의 세계를 치열하게 살아온 촘스키.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그의 길고도 또 때로는 논쟁적이었던 그 영향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력을 숫자로만 봐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MIT에서만 무려 60년 이상을 가르쳤고요. 그동안 쓴 책이 100권이 넘어요. 학술 논문 인용 횟수는 이건 사실상 세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그의 지적 생산성은 경이롭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그의 두 세계를 한번 나란히 놓고 볼까요? 한쪽에는 인지과학의 혁명을 일으키고 심지어 AI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언어학자 촘스키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미디어의 이면을 고발하고 끝없이 사회 변화를 외친 활동가 촘스키가 있습니다. 이 두 모습 정말 다르죠. 하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남긴 영향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그의 학문적 유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매일 쓰는 그 인공지능 있잖아요? 이 AI가 어떻게 인간의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규칙을 파헤친 촘스키의 이론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아마 이 한 문장이 그의 전혀 다른 두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폭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인의 책임이다. 학자로서 언어의 진실을 탐구하는 것과 시민으로서 사회의 거짓을 폭로하는 것, 촘스키에게 이 두 가지는 결코 다른 일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촘스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어떤 정답이 아니라 질문하는 태도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문장 하나에서부터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왜? 라고 묻는 것.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